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기술과 공부를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이런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죠. 실제로 기관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지가 앞으로 관심인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접근하고 있는 증권가의 분석 내용들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초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IT 가전 박람회 CES 2022에서 푸드테크가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체육 시장이었는데 우리 기업들도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로 만들지 않는 인공고기 대체육,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 이 시장 좀 들여다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은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조금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만, 또 가상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의 인식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차세대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선진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거품 덩어리이고 심지어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시장입니다만, 최근에는 어쨌든 증권가에서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고 분석하고 또 투자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애널리스트와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개는 애널리스트가 이른바 커버리지 하는 업종이 있는데, 커버하는 업종이 있는데, 이재선 애널리스트님은 가상자산이 커버 업종이에요? 제 메인 커버 업종은 아니고요. 저는 주식 시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식 시황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워낙 또 이제 뉴스 플로우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되고, 시장이 어떤 이슈에 반응이 민감하는지 네네. 이런 걸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조금 많이 두드러져서 네. 저도 한번 작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꽤 있죠.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활발한지 아니면 위축되어 있는지가 오히려 더, 예전에는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게 간접적으로 보였는데 네. 이제는 그렇죠. 그쪽에서 더 잘 보이더군요. 그렇죠. 일단 뭐 개인들의 관심이 워낙 또 상당한 시장인 걸로 이제 다들 아시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네. 또 각종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코인에 대한 종류 내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건지 이제 약간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보자라는 네. 이제 뭐 연기금들이나 기관들의 수요가 점차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들을 갖고 있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도 연기금 기관들이 직접 이 가상자산 코인에 투자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몇몇 연기금들이 사실 가상자산 그 관련 업체들에 조금 투자를 하는 그런 그 연기금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그 미국의 500조 원 가량 그 규모를 운영하는 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걔네들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그 채굴업체 라이엇이라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 600억 가량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자체에 투자하지는 않으나 네. 그걸 캐는 업체는 캐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 기업에 투자하면 사실상 코인에 투자하는 거나 진배 없다,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코인의 변동성이 조금 높고 어찌됐든 간에 연기금들은 연금이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이제 함부로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는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직간접적으로나마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는 업체, 채굴을 하는 실제로 업체라든지 예. 내지는 뭐 비트코인을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뭐 이런 종류별로 이제 좀 다양한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도 안 샀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네, 하나라도 살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수급에는 항상 플러스니까 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은데요. 네. 사실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기준 잣대가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이게 가격이 뭐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 소위 빗대어 말하는 뭐 몇 퍼센트 상승을 해서 네. 이제 바이를 외친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기준을 잡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디지털 통화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사실 주식시장이랑도 조금 상관관계가 높고요. 지금은 사실 그 주식시장도 유동성 이슈 때문에 사실 조정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비트코인 시장도 주식시장이랑 마찬가지로 사실 그 유동성 지금은 사실 유동성이 조금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요. 사실 이제 수요도 어느 정도 굉장히 지금 뭐 국가도 사실 보면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다는 그런 국가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들의 그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사실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시장 규모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거래가 되다 보면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네. 이게 이 코인이 하나에 1달러인데 몇 개나 발행돼 있어? 하면 1억 개 발행돼 있어? 그러면 이제 야 이거의 시장 가치는 합치면 1억 달러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더하면 네. 도대체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는 자산인 가상자산은 다 합치면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져서 상장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뭐 정확한 네. 계산은 어렵겠습니다만 대략. 그렇죠. 뭐 데일리로 따지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또 코인들이 이제 무차별하게 또 이제 밑에서 또 이제 발행되는 코인들이 있고 또 없어지는 코인들이 있다 보니까 네. 데일리로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다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봐서 시가총액 규모가 한 2,6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20년 대비해서 거의 한 1,800%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보면 2년 사이에 되고요. 약 한 20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은 그 사이에 한 2배 내지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2위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작년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알트코인들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 규모가 좀 상당했던 그 코인들이 또 성장세가 조금 두드러져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들이 한 6배 가량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볼륨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심 받고 올랐다는 얘기와 동의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가격이 그래도 꽤 조정을 받고 있던데.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그렇습니까? 저희야 뭐 비트코인 정도의 가격만 대강 뉴스에선 들어서 네, 네. 다른 코인들도 다 같이 비트코인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같이 오르나? 그렇죠.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궁금해서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금 대표적인 그 시조새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따지면 삼성전자 아니면 미국으로 따지면 애플 네. 이런 이제 대형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가 조금 영향을 받으면은 다른 코인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수급의 영향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거 없는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비슷한 구조로 이제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좀 뭐 나름대로 그런 것들도 자라나는 새싹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네. 저 친구들은 저 순거품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잡코인이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즉 그 설명을 듣다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치가 있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거고 네, 네. 나머지는
아유 그 뭐 그 가치가 있는지 나는 불안하게 봅니다라고 음. 하면서 뭐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네. 삼성전자는 삼성 휴대폰을 만드니까 그게 다른 휴대폰보다 품질 좋고 디자인 좋고 딱 보면 보이고 네, 네. 애플 휴대폰도 다른 것보다 품질 좋고 디자인 좋고 보이고 다른 회사 휴대폰들도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뭐 써보면 아무튼 좀 덜 좋으니까 덜 사거나 덜 팔리니까 기업 가치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구나. 네, 네, 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음. 다른 알트코인은 음. 뭘 보고 저건 좋은 거고 부분을- 저건 나쁜 거고 혹은 네. 그렇게 가치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약간 조금 특성이 다른데요.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의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어찌됐든 간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그냥 하나의 그 같이 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코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종류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네,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네이티브 토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제 그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성장을 할 때 초기 단계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 밑단에서 블록 생성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발생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또 큰 차이점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자체가요. 예.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그런 또 다른 약속을 만들자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 노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통화의 기능만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백지 상태의 무지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다양한 그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림장이 될 수도 있고 용도가 그 네. 코인의 용도가 네, 코인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은 그 메인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지위를 뭐 그렇게 대장주의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 같은 코인이지만 어떤 생태계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가치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더리움 그 메인넷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코인들이 이제 시가총액 밑에 있는 주로 알트코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크게 또 구분을 짓자면은 그 펀지블 토큰과 넌 펀지블 토큰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큰이라고 뭐 이제 생각하셔도 조금 네, 무방한 예.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꺼내 주셨으니까 그건 또 뭔지 좀 배우고 가죠. 네. 펀지블? 그건 네. 뭐예요? 펀지블 토큰이라는 게 이제 상호작용한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 아까 제가 말한 펀지블 토큰과 논 펀지블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사용하고 있는 기술 문서의 약속이 체계가 다릅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그 펀지블 토큰의 대표적인 그 토큰 종류가 유틸리티 토큰이라든지 내지는 스테이블 토큰이고요. 넌 펀지블 토큰이 저희가 이제 소위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NFT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상호작용이 이제 되지가 않고 네. 이제 각자 토큰의 ID 값을 그 개인의 됐어요. 물품 자체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거 설명해 줄 때 저는 네. 이렇구나라고 설명했던 게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넌 펀지블은 네.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그거는 가격도 없고 그냥 붙이면 붙이고 말면 마는 거지 그걸 꼭 붙인다고 편지가 가지도 않고 아무튼 그냥 붙이면 뿌듯하고 그런 거고요. 네네네. 우표는 붙여야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넌 펀지블은 그게 크리스마스 실이고 펀지블은 우표다. 서로 기능은 다른데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하고 넘어간 적 있어요. 네. 맞나요? 네, 되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도 네. 쓰이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가만히 코인들이 쓰이는 용도들을 보면 이미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코인들이 하나씩
받아다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돌아가려면 그런 기능이 당연히 네. 필요하니까 네. 코인의 세상에서도 저게 필요해서 저렇게 만드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설명을 해주시러 왔으니까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분석을 하시다 보면 그래도 네. 가격이 뭐 좀 오를 것 같다든가 내릴 네. 것 같다든가 네. 아니면 올랐으면 왜 올랐다든가 내렸으면 왜 내렸다든가라는 걸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뭘 기준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그쵸.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이 워낙 또 다른 뭐 예.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이제 확고하진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어느 쪽으로 커지냐에 따라서 그 생태계에 속한 코인들이 조금 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디파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디파이 시장도 거의 한 1000%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디파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코인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테라 같은 코인은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코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0% 가량 증가를 했었어요. 디파이 시장이 얼핏 그냥 저도 설명 간단히 듣기로는 코인으로 저금하고 이자 받고 네, 맞습니다. 코인 필요한 사람은 대출해 가고 네. 하면서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만 들었는데 네. 그 시장이 커지면 왜 특정한 코인이 가격이 올라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그 사용되는 코인의 가치가 예. 프리미엄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하려면 꼭 이 코인을 써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예치를 하잖아요. 그 예. 가상자산 코인을. 예. 근데 거기 프로토콜 그 프로젝트에 그 쓰이는 코인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테라가 작년에 이제 많이 가상자산 그쪽 그 디파이 시장에서 커졌었는데 이제 그쪽 그 코인이 테라만 이제 쓸 수 있는 예금할 때는 테라로 바꿔와라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나도 이제 그 사이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루나 같은 경우는 그 테라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은 마일리지 서비스 같은 개념의 토큰이거든요. 예. 걔도 많이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이거 네. 이해라도 하려면. 네, 해도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디파이를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약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코인들이 뭐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하려면 네. 그래도 이것도 무슨 뉴스 나오면 오르거나 내리고 하더군요. 뭔가 이렇게 스토리와 연관된다는 뜻인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지금 뭐 기다리고 있거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는 이슈이거나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오르지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게 뭔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자면은 이더리움 2.0 단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많이 예의주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전송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들었거든요. 1.0 단계에서. 네. 그 단계를 해결하고자 해서 지금 2.0 단계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그 부탈릭 CEO 원래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창조했던 그 CEO 자체가 2.0 단계가 거의 한 반 정도 진행이 됐다고 이제 저번 달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2.0 단계가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시점에 다다라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내지는 뭐 연관된 그 가상 자산들이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 2.0이 되면 네네 그렇습니다. 되면 오른다. 네, 그 이게 어디 단계까지 지하철 진행. 완공되면 오르는 거랑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보완을 이제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그 최대 그 단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계로 보완을 하는 그 계기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그럼 뭔가를 하려면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네, 곳이 있는데 네, 그 수요나 용도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르고 그러니까 내리는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 전반적으로 자체는 수요가 거의 제일 많은 코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인넷 자체가 스마트 계약이고 다른 코인들이 그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파생되다 보니까요. 이더리움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려면 뭔가 그 코인의 기초라는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블록체인의 기초도 조금 알아야 되고요. 예. 이게 기초 단계에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네. 조사 빼놓고는 다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문장은 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 재작년까지는 아유 공부 안 하고 말아 하는데 네, 계속 오르기도 하고 이슈가 되고도 하니까 네, 아유, 뭐 뭔지는 몰라도 일단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그쵸. 들기는 합니다. 네. 예. 가상자산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블록체인은 어떤 거냐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금융투자의 이재선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우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반가웠어요. 아, 네, 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체육 시장 그러니까 인공고기, 인조고기 시장과 또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출 현황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ES라고 하는 박람회가 네, 예전에는 가전 박람회였는데 그러니까요. 냉장고, TV, 뭐 믹서기, 뭐 언제부턴가 좀 자동차 언제부턴가 나오고. 뭐 자동차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요즘에는 그냥 하여튼 온갖 첨단 기술을 그냥 다 여기다 발표하는 그러니까요. 구별도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요즘 기술 트렌드 보여주는 거겠죠. 이제 무경계의 융합이라고 하는 걸 텐데 CES의 화두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새로운 화두가 네. 지난 해까지는 전기 자동차였다면 이번에는 우주 그리고 푸드테크라고 하는 대체 단백질, 대체 육 시장인 겁니다. 오늘 네. 대체 육 시장을 좀 짚으려고 왔는데 네. 여기 이거 보면 그 취재 갔던 기자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SK에서 내놓은 그 푸드테크 트럭이었다고 해요. 푸드 트럭. 그래서 SK 그 관을 관람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 푸드 트럭을 딱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대체육으로 만들어진 햄버거 패티가 되어 있는 이 햄버거하고 그 유단백질을 쓴 아이스크림을 뭐 주는데 그러니까 우유나 소고기가 안 들어간 그렇죠. 햄버거나 네. 아이스크림이 그렇죠. 어. 근데 사실 이게 잔치집에서 일단 맛있게 먹여주면 그러면 야, 볼 거 많다가 되잖아요. 정말 인기였다고 하던데 그게 SK에서 만든 인조고기, 인조 아이스크림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SK가 투자한 회사에서 만든 아. 인조고기 인조 아이스크림입니다. 푸드 이 트럭은 투자한 그냥 회사는 일반적인 트럭이고. 그렇죠. 예, 푸드 트럭은 일반적인 트럭인데 네. 이 예. 투자한 SK 주식회사 SK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투자한 건데 미트리스 팜이라는 회사예요. 예, 미트리스 뭐 영어로 봐도 고기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아. 예, 고기 없는 회사인데 미틀리스. 네, 영국 네. 회사입니다. 영국에서 2018년에 창업했고요. 2019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금은 여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요 회사에 투자했고 그래서 요 회사에서 개발한 패티하고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건 브랜드인데 미트리스가 예. 갖고 와갖고 소개했던 거죠. 요즘 이게 특별히 더 시장이 커지거나 관심이 커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예. 이 흐름이 확실해졌는데 특히 미트리스팜 같은 이 비건 브랜드가 커지게 된 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예. 이들은 육류 소비가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햄버거 같은 것들이 주식이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밖에서 사 먹다가 내가 이제 이걸 만들어 먹다 보니 그런데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가 같은 고민들을 예전에 식재료에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고민 안 하다가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비건 브랜드 찾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트리스팜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는 흐름. 아. 그래서 푸드테크 분야 이제 특히 대체육이 중심인데요. 2021년 2020년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한 86%까지 증가했고요.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 이머전 리서치라는 곳에서 그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전망해 보니까 2019년에는 2,203억 달러였는데 글로벌 2027년에는 3,425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커서 뭐 블랙록, 테마색 이런 대형 펀드들이 대체육에 투자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나도 디카프리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가 네, 여기에 투자를 한 것도 유명하기도 하죠. 네. 이게 그냥 음식 시장 말고 그거는 평범한 거니까 제껴두고 네. 뭔가 기술과 잔재주가
투입되는 먹거리 시장이 맞아요. 네.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넓게 보면 이제 푸드테크인 건데 푸드테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독일 회사 중에 보르베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르베크 네. 이런 회사는 그 주방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그 주방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도 넓게 이제 푸드테크에 해당되고요.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이제 예. 정말 음식물 안에 닦고 쓸고 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칼로리 계산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방을 첨단 주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쓰면 음식물 쓰레기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저는 머리를 안 쓰고 뭔가를 해서 지금 계속 음식물 쓰레기 아니 때문에 뭐 음식물 쓰레기 고민하는 줄이는 겁니까? 방법 있죠. 그냥 입으로 다 먹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머리를 쓰는 방법도 있다. 신기하네요. 뭐 이런 겁니다. 또 네. 어떤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존 디어라는 농업 테크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스타트업인 누비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비랩은 농업 예. 테크 하는 회사고 이 누비랩이 재밌는데요. 누비랩은 그 인공지능 푸드 다이어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시도 그 식재료의 칼로리나 그 낭비되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걸 다 기록해서 내 칼로리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게 이번 CES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역시나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이 가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대체육 시장이었던 거고 이 시장 안에서 있었던 회사들이 그 임파서블 푸드나 또는 디보션 푸드, 셀미트, 다나그린, 시위드 그리고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릴 지구인 컴퍼니 같은 회사가 있는 거죠. 결국 푸드테크 시장이 큰데 그 안에서 대체 단백질이나 대체육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투자도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만들고 싶은데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 그렇죠. 네, 예. 네, 고기만 똑같이 나고, 네, 심지어는 고기를 구울 때 그 카라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굽는 느낌 이런 것까지 나고 냄새도 확 나는 뭐 이런 고기를 만든다. 최대한 뭐 이런 겁니다. 실제와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을. 그렇죠. 네. 그걸로 서로 경쟁하고 있나 봐요. 네, 지구인 컴퍼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구인 컴퍼니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임파서블 푸드나 비욘드 미트가 이미 유니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가 10조 달러가 10억 달러가 넘어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지구인 컴퍼니가 흥미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먹는 거지. 네. 삼시세끼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체 단백질이나 대체 육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꼭 햄버거 패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햄버거 패티를 진짜 고기처럼 만들 수 있느냐가 대체 육의 기술의 이제 기준점인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거보다는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체 불고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에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인공고기 만드는 회사들은 햄버거 사이에 들어가 네. 있는 패티를 주로 만들었나 봐요. 서구식 식습관의 기준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적인 불고기도 인조고기로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식으로 만들 수 있는 대체육 시장을 만들 수 있겠다가 사실은 신선한 발상이었고요. 예.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곡물을 활용한 대체육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식물성 고기인 거죠. 예. 그래 이게 발전해서 2021년 1월에 한 145억 원 정도 투자를 받기까지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요. 그 이거의 기본 시작이 그 버려지는 곡물들을 활용해서 고기를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한 해 우리나라에서도만 버려지는 농산물의 양이 500톤이 넘어가니까 요거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 대표라는 분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농산물을 갖고 뭐 스무디도 만들고 미숫가루를 만들었더니 이거 갖고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고기를 만든다는 해외 업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육 고기를.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햄버거 대신에 불고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불고기 슬라이스를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렸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 불고기 슬라이스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언리미트라는 제품 이 회사의 브랜드거든요. 고기 브랜드. 언리미트. 언리미트. 그러니까 이제 미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언리미트 무제한적인 한계가 없다라는 이름인 거죠. 그 브랜드가 네, 브랜드가 곡물로 만든 언리미트입니다. 고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곡물이면 농사는 지었는데 소비자들이 안 사가서 맞아요. 창고에 쌓여 있는 그냥
날곡식 네. 그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민근초 대표가 처음에 버려지는 농산물의 활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대체육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대체육 시장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콩기름을 짜고 남는 콩찌꺼기라는 게 대두박이라고 있는데 네. 이 대두박을 어떻게 활용할까였는데 해외 기술과 이 대체육 시장을 연구해 봤더니 고기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사료로 보통 쓰긴 그렇죠. 하던데. 버려지거나 또는 예. 뭐 쌀을 도종하고 남는 쌀 껍데기 있잖아요. 쌀겨. 네, 쌀겨. 이거 예. 역시도 잘 활용하면 고기를 만들 수 있다. 또 사료를 쓴다고 들었고 네. 퇴빌스트로 만들든가. 그렇죠. 예. 결국은 이렇게 동물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지금 요즘은 언리미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네. 컴퍼니가 예. 3.0까지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버전이 지금, 네, 버전이 이제까지 불고기였다면요. 앞으로는 차돌박이도 만들고 뭐 갈비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그게 되기만 하면 뭐 대박이죠. 그런데 그렇죠. 다들 만드는데 먹어보면 역시 고기는 진짜 오리지널 고기가 고기지. 아유 이거는 못 먹겠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을 만큼. 즉 근데 이게 비욘드 미트나 뭐 그런 제품들도. 일단 해외의 기준, 서구식 식습관으로 보면 햄버거가 기준이잖아요. 예. 한국으로 보면 구운 고기가 기준인 건데 이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비욘드 미트를 먹어본 분들은 네. 그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햄버거 안에 섞여 들어간 패티니까 그러니까 사실 훨씬 더 뭘 유리하게. 씹어도 뭐 네. 대충 넘어가죠. 그 안에 양념 있고 케찹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어정쩡하게 만들어도 네.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비슷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 그런데 이제 구운 고기라고 하는 로스를 하려면 그럼 이제 고기에 이제 정말 정통 승부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요새 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향, 예. 냄새. 정말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그 힘들어하게 만드는 냄새 있잖아요. 네. 요거를 재현하는 것 이거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이제 그걸 재현해내야 되겠군요. 이걸 그렇죠. 하려면 네. 패티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네. 근데 일단 그 지구인 컴퍼니가 곽광을 받는 건 그 언리미트 1.0, 2.0 단계의 고기들이 굽는 고기에 있어서 꽤 소비자들한테 만족도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이런 거죠. 아직은 그래도 진짜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먹는 씹는 맛이 나지라는 이게 뭐랄까 그 식습관의 선입견 같은 거 이런 걸 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고 실제 그래요? 맛이 그걸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근데 이런 최근에 이제 비건 레스토랑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는 피자 가게 또는 그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고기 들어가죠. 네, 거기에 이제 이른바 대체 단백질, 이런 단백질이 들어가는 트렌드가 쓰인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게 콩껍질, 네, 대두박하고 쌀껍질 뭐 등등 그런 걸로 만들면 씹는 느낌이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라고 하는 게 구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기름 맛이잖아요. 지방. 그러니까 그 향과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게 비슷해져요? 이게 지방을 말씀하시니까 이쪽 60파라는 걸 알겠는데 고기 맛은 지방이죠. 네, 이 지구인 컴퍼니도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대체 단백질을 넘어서 대체 지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구인 컴퍼니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정말로 고기를 재현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네. 결국은 대체 단백질에서 대체 지방을 통해서 이 지방기가 잘 들어가서 잘 구워지거나 네. 이 식감 살살 녹는 고기를 만들려는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 단백질을 넘어서 대체 지방인 아직 거죠. 결과는 안 나왔군요. 총력을 사실 기울인다는 이거는 소비자들의 판단이잖아요. 이게 입에서 살살 녹느냐. 왜 있잖아요. 고기 먹어보면 마블링이 예술이야 이러는데 그 마블링이 지방이잖아요. 지방이 얼마나 골고루 퍼져서 혀에서 녹듯이 고기를 녹이느냐. 네. 요거 다음 단계죠. 그 지방은 그냥 진짜 지방을 갖다 넣으면 제일 속편하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결국 이 대체 단백질이나 대체 지방, 대체 육 시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류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축산업을 하는 때 이게 이제 환경 파괴의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축산업이. 네, 축산업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음식 재료 10가지를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1등이 양고기고요. 2등이 소고기예요. 네, 우리는 소고기 많이 먹는 민족이니까. 이게 그럼 예를 들면 같은 1kg의 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네, 맞습니다. 배출되는인데 양고기의 경우에는 1kg의 양고기를 만들려면 39.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고요. 네. 소고기의 경우에는 1kg에 27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왜 차이가 나죠? 이게 같은 고기인데? 예, 고기가 이제 특성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그 가스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탄 가스인데 메탄 가스가 양고기 중에 훨씬 많이 배출이 되고 소고기도 사실 적지 않아요. 소가 그 이른바 트림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럴 네. 때 많이 나온다 하던데. 네, 적지 않은데 근데 도축 과정에서 네.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축 때 나오는 메탄 가스 양이 적지 않은데 문제는 이 메탄 가스가요. 그 이산화탄소보다도 그 열을 함유하는 양이 20배가 넘습니다. 온실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배설물 있잖아요. 소 배설물 이런 것도 역시나 연간 거의 그 규모가 14억 톤 이상의 배설물이 배출이 되는데 네. 여기에도 메탄가스 많고 이산화질소 많죠. 게다가 뭐 악취도 있고 유독가스도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사실 소를 키우려면 당연히 소들이 풀어 먹어야 되니까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 목초지의 크기가 적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 한국이 연간 소고기 소비량이 33억 킬로그램인데 네. 근데 이걸 충족시키려면 서울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목초지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나무 베어내고 네. 목초로 깔아야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것도 네. 해야 되고. 맞아요. 나무는 줄고 그리고 소들은 계속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이게 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한테서 주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력이 강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소들이 여러 가지 거친 풀들을 먹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되새김질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나온다. 가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고려해도 사실은 대체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자동차 매연 줄이려고 전기기차 타서 지구환경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식탁 위에서도 지구를 위한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위협받겠어요. 실제로 정말 소고기랑 똑같은 맛이 나는 인조고기가 저렴하게 나오면 누가 진짜 소고기 비싸게 사 먹겠습니까? 그게 일례로요. 최근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대체육 고기는 고기가 아니니까 고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논란이 2020년부터 굉장히 가열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주 특정한 고기가 아니면 네. 대체육 고기가 맛도 비슷하고 실제 고기를 위협할 만하다라는 위험 요소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EU의 농업협동조합협회에서 그러니까 육류는 실제 고기를 키운 축산업자들만 쓸 수 있다. 고기다. 예. 고기는 따로 있다. 인조 고기라고도 부르지 마라.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인조 단백질이라거나 뭐 대체 단백질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EU 의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스테이크나 버거나 요구르트에 쓰이는 대체 단백질을 고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합니다. 논란 유럽은 끝에? 허용인데. 특히야 그게 뭐 누가 특허권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주리나 루이지애나 같은 그 축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 이걸 했는데 여기는 이 고기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군요. 네. 우리는 이제 이 논란이 시작이고요. 시작되는 거고.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